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무슨 소리죠? Higher. 네, 여러분, 저는 뒷방 사용관의 온정. 수카. 아토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조합. 그니까. 영화 취향이 비슷한가 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네, 여러분, 저희는 오랜만에 학교 녹음실에 왔는데 수카 씨가 처음이라고 충격적인. 그래서 왔는데 요즘 날씨 많이 더워졌죠. 오늘도 엄청 거의 여름인 것 같아요, 진짜. 여름엔 얼마나 더 더워지려고 벌써 엄청 덥네요. 아니 사무실에만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트니까 몰랐는데 그 낮에 나올 때마다 놀란다고 해야 되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맞아. 여름이 먼저 진짜 와버린 더워. 느낌. 저도 막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땀띠 나고 난리 났어. 땀띠까지 나? TMI? TMI. 그래서 근황 토크인데 일단 제 근황은 어제가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영화 서스페리아 정식 개봉일이 네. 어제였잖아요. 진짜. 그래서 어제 그 아토믹 씨는 시간이 안 돼서 수카 씨랑 둘이 저녁에 건대 쪽에서 영화를 봤는데 마침 건대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잠깐 돌아다녔는데 젊음의 기운이 약간 전기를 받은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마르코스였나요, 어제? 어제 약간 마르코스였어. 아우 정말 활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스르코스. 그래서 나는 정말 축제와 멀어질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슬프다. 생각을 했던. 저도 오늘 학교 오니까 그 막 현수막 붙어 있잖아. 오늘은 저희 학교 축제죠. 네. 그래서 저 오늘 오면서 축제 시즌이구나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젠 소식도 들리지 않는 맞아. 나이가 됐어. 진짜. 다른 분들은 뭐 하고 지내셨나요? 저희 얼마 전에 전주영화제 갔다 왔잖아요. 저는 이걸 여기서 처음 말해봐요. 전주영화제 가가지고 이번에는 저는 원래도 영화를 많이 안 보는 편인데 2편 정도 봤는데 2편 다 어마어마했다는. 아 진짜? 뭐 봤어요? 처음에 이제 숨가쁜 동물들이라고 되게 새로운 방식의 다큐멘터리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실험 영화 같은 걸 봤는데 약간 괴로웠어요. 졸려서? 졸리기도 했고 약간 진짜 어떤 이미지들을 콜라주처럼 계속 그게 나오는 건데 엄청 어려웠다고 해야 되나? 몽구스 씨랑 같이 봤는데 둘 다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그래서 졸고 나니까 몽구스 씨가 이제 전주에 왔다. 저 진짜 영화관 가서 안 조는 사람인데 전주만 가면 그렇게 졸아요. 맞아. 전주 저도 작년에 진짜 어쩔 수 없어. 힘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스페인 막장 영화도 보셨다고. 맞아요. 약간 줄거리가 우리나라 드라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시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거 진짜 옛날 거잖아. 근데 하늘이 진짜 하늘이 시어 인기 많았잖아요. 맞아. 이것도 약간 페트라였는데 재밌었어요. 하늘이시여. 근데 진짜 스페인 영화가 약간 그런가 봐요. 저 최근에 페도르 알모도르 감독님인가? 하여튼 나쁜 교육이랑 영화를 제목만 봤는데 그것도 나도. 막장이에요. 약간 K 감성이랑 비슷한가 보다. 그러게. 그것도 약간 정열적인 나라들. 그런가 봐요. K 감성. 아토믹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했지? 만들어보라고 했지? 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 있잖아요. 설마 인스타에 올린 그 네. 얘기요? 낯선 엉덩이 얘기. 낯선 엉덩이와의 조를 약간. 아니 진짜. 아니 며칠 전인데 그냥
갑자기 밤에 울적해가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밤이라 어둡기도 하고 나무가 되게 저희 아파트 단지가 나무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 큰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한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벌렁 누워가지고 노래를 톰요크 씨 노래를 또 서스페리아 또 음악 감독님. 서스페리아를 보고 싶었던 이유기도 하고 제가 아무튼 톰요크 씨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드를 혼자 잡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옆에서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대충 보이잖아요. 그치. 이 시야 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낯선 검은 엉덩이가 제가 있는 옷도 제가 다 시커먼 거 입어가지고 그때 누가 엉덩이가 다가오고 있어서 근데 저도 놀라서 이렇게 획 보는 그 찰나에 그 사람도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휙 돈 거예요. 근데 이제 어두우니까 그분이 핸드폰 보고 있다 핸드폰으로 저를 이렇게 딱 비춘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진짜 딱 얼굴이어서 제가 진짜 완전 찡그리고 그 사람은 눈 땡그레져서 막 후다닥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야 뭐 미안하단 말도 없이 저렇게 하고서 기분이 엄청 나빴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친구한테 그거 막 카톡으로 얘기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 사람. 나라도 그런 너무 상황이 똑같을 것 있어. 같아. 그래서 괜히 모르는 사람 엉덩이를 마주한 그 사람 일이- 낯선 얼굴과의 조우야. 찡그린 사나운 얼굴. 사나운 쌩얼. 아무튼 그렇게 근황입니다. 유쾌하다. 재밌네요. 개하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 이런 거 홍보해 주실 분 있나요? 제가 그럼 간단히 해볼게요. 네, 그럼, 저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듣고 난 뒤에 감상을 남기고 싶다 하시면은, 팟빵이나 팟캐스트 앱, 거기 댓글로도 남겨주실 수 있고, 에스크도 저희 그 공지사항 이런데 링크가 있고요. 다음 저희 인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백투더 시네마라고 중간중간에 언더바가 있긴 한데 치시면은 아토믹 씨가 열심히 영화별로 못다한 얘기들이나 인상 깊은 장면들에 대한 것도 올려주시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도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은 거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황 토크는 한 이 정도로 하고 뒷방상영관의 본격적 영화 얘기 시작할게요. 뒷방상영관 53번째 영화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서스페리아입니다. 와, 정말 따끈따끈하다. 선정 이유. 루카가 구하다니는 감독이라서. 저는 루카보다도 톰요크 씨라 해야 되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라디오헤드의 프론트맨인 톰 요크가 처음으로 음악 감독을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라디오헤드 음악이 많이 쓰이긴 했지만 영화들에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기대를 했고 또 마침 감독님도 루카라서 기대하기도 했고 그래서 노래 자체는 작년 가을에 이제 처음 싱글로 나왔거든요. 그 서스페리아가 제일 맨 처음 싱글로 나오고 이제 좀 뒤에 풀앨범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전 진짜 지금이 몇 월이죠? 5월이니까 거의 몇 개월 동안 노래를 계속 듣고 있었고 전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볼 때도 노래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막 되게 아는 노래가 나오니까 막 울렁울렁했던 저는 그래서 되게 보고 싶었어요. 저는 감독님 때문에 기대하는 게 많았죠. 저는 그 비거 스플래시랑 I Am Love랑 Call Me By Your Name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또 공포 영화를 리메이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감독님이 그리고 항상 이탈리아의 여름 느낌을 잘 살리시잖아요. 맞아. 거의 홍보대사급으로. 그래서 그 느낌으로 공포 영화를 또 찍으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궁금해서 가쁜 베를린. 봤는데 베를린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이 감독님을 내가 좋아하는 걸까? 어떡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여튼 되게 기대감이 저도 있었죠. 음. 수카 씨도 좋아하시죠, 이 감독님? 네, 저는 I am Love를 좋아하고, I am love 좋죠. 그래서 그냥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호러 무비라고 하길래,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른 시도를 하신 게 기대가 돼서 어떨까? 이러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만큼 저희가 어제가 정식 개봉일이었는데 일단 저희 박수를 먼저 쳐줘야 할 게 아토믹 씨가 와, 진짜 대단해. 대단해요. 내가 너 한번 존경한다. 열정. 제가 이번에 약간 열정을 되게 불살랐는데 약간 자랑을 하면은 일단 그 정식 개봉 전에 이동진 평론가님 라이브 톡 있는 그 스페셜 상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고 그거 보기 좀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로 처음 보고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그런 독일의 그 70년대 사회적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몰라서 알아보는 김에 바더마이노프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리고 서스페리아 그 77년작 원작 보고 그리고 어제 개봉날 또 다시 서스페리아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비거 스플래시도 볼까 막 고민을 했는데 약간 평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다 그런 느낌의 평이라 주위의 평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패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식 개봉일 다음 날 녹음임에도 불구하고 아토믹 씨는 벌써 이 영화만 2번을 봤다는 진짜. 이 한 번 보기도 힘든 맞아. 이 영화를 진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일단 이탈리아 분이시고 어릴 때는 아빠가 선생님이시래요. 그 역사랑 이탈리아 문학을.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선생님을 하셔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좀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이라 해야 되나? 그럼 아무튼 학교에서는 약간 비평이랑 이런 쪽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그 틸다 스윈튼이랑 굉장히 작품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 작품 같이 한 게 1999년에 더 프로타고니스트라는 영화로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I am Love도 같이 하고 비거 스플래시도 나오죠. 맞아요. 거기도 나오고 서스페리아도 나오고 그리고 아마 이 감독님이 제일 유명해진 거나 2017년에 콜바넴이겠죠. 그죠. 저도 이걸로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걸로 빵 떴고 정말 그 전에 I am Love나 비거 스플래시도 유명하긴 했지만 뭔가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서스페리아도 약간 뭔가 기대작이 됐는데 콜바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굳이 좋아하진 않을 영화.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일단 경고하는데 라임씨 못 봅니다. 라이언님 볼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분 단편이나 약간 뭐라 해야지? 그 광고도 몇 개 찍었는데 그 이탈리아가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들이 좀 많잖아요. 이탈리아에. 그래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랑 약간 쇼필름 같은 것도 많이 찍고 그래서 유튜브에 치면 몇 개 나오는데 아까도 온정 씨가 말했듯이 그 이탈리아를 되게 아름답게 잘 담아주잖아요, 영화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광고에서도 되게 잘 쓰더라고요. 건물들이랑 이탈리아의 건물들 같은 거. 그래서, 무슨 브랜드였는지 까먹었는데, 페라가모였나? 아무튼 어느 브랜드에 한 20분짜리 쇼필름이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스코델라리오? 그 배우랑 톰 앨리슨이라고 그 미란다의 남자 배우 그 둘이 나오는 한 20분짜리 단편이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영화가. 그래서 혹시 심심하시면 자막은 없지만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심심하시면 보시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 감독님 특징이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되게 감각적이고 I am Love에서 제일 그랬던 것 같은데 소리라던가
색감이라던가 진짜 막 온갖 그 인간의 감각을 동원해서 영화를 찍은 것 같은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여름을 주로 이 영화도 서스페리아도 여름이 배경인가요? 아니 서스페리아는 아닌가? 가을 겨울. 가을, 겨울. 근데 뭐 그 전까지 저는 새 영화 봤을 때는 셋 다 여름이고 그쵸. 해가지고 되게 쨍하고 막 맞아. 녹음이 우거지는 막 그런 이미지였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저의 최애는 콜바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그 배우님들 중에 뭐 일단 틸다 스윈튼 배우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진짜 약간 원래도 대단하신 분이지만 갈수록 대단해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와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런 독보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일단. 진짜. 근데 진짜 전 진짜 마녀 아닌가 생각한 게 나이를 안 먹으셔서. 아,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 제가 어제도 영화 보고 나와서 수카 씨랑 도대체 피부 관리를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하시길래 말도 안 돼. 지금 60대신지 50대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아니 피부가 가까이서 근접샷을 찍어도 그러니까. 그게 뭐 없어. 그러니까. 그 진짜. 나이를 가늠할 수도 없고 또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되게 무표정하게 있어도 뭔가 느낌이 있고 미지의 존재 같고 맞아. 되게 미스테리하고 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그 무용학원 선생님으로 나오잖아요. 너무 찰떡이야. 그러니까 원래 맞아. 본인의 기본 동작이라던가 이 제스처들이 되게 꼿꼿하고 약간 키도 크고. 운동을 한 사람의 그런 느낌이 원래부터 배어 나오는 분이라서 그게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또 뭐 다른 배우님들 아마 다코타 존슨이 여기서 주연 배우를 했는데 그레이의 50가지로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로 약간 웃긴 여기기도 한데 그 라즈베리 상을 수상을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연기를 못 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번 영화에서도 진짜 잘하셨는데 비거 스플릿시에서도 되게 그때부터 엄청 이 배우가 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라고 인정을 받으셨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집안이 3대째 배우를 하신대요. 우와. 그래서 되게 그런 예술적인 집안에서 자라신. 그리고 아까 아토미 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걸 이제 다 소화하시기 위해서 발레를 2년간 배우셨다고. 아니, 근데 IMDb 거기에는 그 발레를 배웠다고 나왔는데 또 인터뷰 찾아보니까 발레는 아니고 그냥 약간 몸을 어떻게 쓰는지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이렇게만 나오기도 해서 IMDb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영화 찍기로 하고 그 필름ing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그때는 그레이 50까지 찍고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요. 좀 몸 만들고 또 몸 쓰는 법 배우는 거. 그래서 거의 한 1, 2년 정도는 진짜 어쨌든 발레를 배우진 않았어도 그런 트레이닝을 계속 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무용수로 등장하니까 되게 부담이 컸을 것 맞아. 같아요. 그리고 근육도 진짜 엄청나요. 깜짝 장난 아닌 놀랐어요. 팔이랑 등 근육이.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근데 그렇게 근육 움직임이 보이게 하려면 지방을 다 빼고 근육만 있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진짜 힘든 거라고. 진짜 대단한 거. 그리고 눈, 코, 입이 되게 또렷하시잖아요. 이마. 저랑 아톰이랑 입을 모아서 진짜 이마 여신이라고 진짜. 진짜 이마 반짝반짝하고 되게 아니, 볼록해서. 원래 되게 이분이 사실 되게 뱅 헤어에 막 그때 사고 패션 이런 걸로 유명하신데 이렇게 이마 깐 걸 처음 봤어. 그리고 빨간 머리 되게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 맞아. 이미지가 확 달라서 저는 그 그레이 거기 나온 배우인 줄 전혀 몰랐어요. 이름 어디서 들어봤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진짜. 그리고 사라 역할로 나오는 미아고스 배우님도 온정이 반했어. 진짜? 저는 원래 님포매니악에서 보고 맞아, 되게 거기 좋아했거든요. 사라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여기서도 친절하고 막 친구를 위해주고 근데 이런 선한 이미지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가지고 나중에 더 비극이 심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배우들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여기 요세프 씨의 예전에 헤어진 연인으로 나오는 앙케 역을 맡은 배우가 서스페리아 원작에서 수지 역할을 했던 원 주인공이시라고. 진짜? 네, 합니다. 수지 이렇게 또. 제시카 하퍼 배우인데 루카 이제 감독님이 출연해달라고, 이분 미국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출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독일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일어하고, 그래서 독일어 할 수 있다고 냉큼 말을 해버렸대요. 출연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출연 결정 나오면서 급히 독일어를 배워서 할 줄 모르는데 대사를 소화를 해내셨다고 하네요. 진짜. 그리고 또 포스터 홍보 문구에도 들어있는데 틸다 스윈튼이 이 영화에서 1인 3역을 했다고 진짜 나오는데 저랑 온정은 몰랐습니다. 저 몰랐어요, 진짜. 저는 진짜 이런 거 스포당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해서 기사 같은 것도 잘 안 읽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토미 씨가 말해주나 약간 그런 시대적 배경이 관련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갔지. 딱 가서 봤는데 그냥 되게 요세프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조금 여성스러우시네 이 정도였는데 그 배우가 틸다 스윈튼인 줄 몰랐어요. 그 할아버지 역할을 연기를 하셨고 또 나중에 나오는 엄청 분장을 심하게 한 마르코스 역할도 했고 그렇죠. 1인 3역을 하셨죠. 실제로 그 남자 할아버지 그 배우 연기를 할 때 그 할아버지도 알몸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성기도 다 달았다고 만들어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분장만 5시간 넘게 막 하시면서 좀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여담인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잠깐 막 요세프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왜 굳이 저렇게 길게 보여줄까? 라는 생각을 약간 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저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치. 보상. 노력한 거 보여줘야지. 그치. 이런 보여줘야지. 그래서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다는. 원래는 밝힐 계획이 아니었대요. 실제로 할아버지 역할 배우 맡으신 분 이름도 지어내가지고 올려놓고서 이분은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엔딩 크레딧도 올리고 그러려고 했다고. 에디팅할 때 돌아가셨다고 뭐 이런 말도 했나? 약간 근데 이게 점점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틸다랑 루카 감독님이 그냥 틸다가 한 거라고 인정을 나중에 했다고 해요. 틸다 스윈튼. 진짜 엄청난 배우야. 그리고 이제 줄거리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베를린에 있는 마르코스 무용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오하이오 출신의 주인공 수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수지는 등장하자마자 틸다 스윈튼 배우님이 맡은 블랑 선생님의 총애를 받아 뭐 오디션도 합격하고 공연의 주연까지 따내요. 근데 이 무용학원에는 좀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왜냐면은 수지가 이 학원의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도 패트리샤라는 아이가 얼마 전에 나갔기 때문인데 패트리샤가 실종이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뭐 테러 활동에 너무 심취해서 거기 활동을 하느라 뭐 실종되었다라는 말이 들리긴 하는데 또 패트리샤랑 친하게 지냈던 무용학원 친구인 올가는 이 학원 선생님들이 마녀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블랑 선생님한테도 막 되게 질책을 하고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겠어 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무용학원이 있는데 한편 패트리샤는 요세프 박사의 환자예요. 아까 말한 틸다 스윈튼 배우님이 다른 역할을 분장하신 할아버지 심리학 선생님인데 이 요세프 박사가 이제 패트리샤가 상담을 받고 다시 뛰쳐나온 이후로 다시 패트리샤를 찾으려다가 또 이제 이 무용학원과 얽히기 시작하죠. 근데 이 무용학원은 여자 선생님들끼리 운영하는 그런 곳인데 분열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마르코스라는 사람과 블랑 선생님 중에 뭐 누가 이 학원의 대표를 계속 맡을 것인가 라는 투표가 벌어지는데 뭐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또 무언가 의식을 준비하는 듯한 낌새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공연 날이 다가오는데, 그 포크라는 공연인데, 그 날에 이제 아까 말한 수지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무용단 학생들도 모두 참여하는데, 이날 대망의 의식이 벌어져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데. 잘한다. 뭐 줄거리 복잡하지만 일단 이 정도로. 네. 플롯이 여러 개가 섞여 들어가면서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토믹 씨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해주세요.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이게 그 영화 중간중간에 보면은 계속 뭐 밖에서 그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시위하는 사람들 또는 TV나 라디오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77년 독일 또 특히 원작은 베를린은 아니었거든요, 도시가. 어디인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77년에다가 베를린으로 특별히 설정한 이유가 이때를 독일의 가을이라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단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일이 패전을 하고서 전범 재판도 하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그때 나치주의자들이 여전히 계속 관직에 뭐 등용이 된다거나 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 당시 70년대 젊은 세대들이 이제 거기에 분노를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이제 그 뭐 60, 70년대 시기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반전 운동 같은 것도 그 유럽권에서도 심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제 68 학생 운동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뤄졌잖아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도 얼핏 나왔듯이 그런 게 이제 독일에서도 일어났는데 이 독일에서 68 학생 운동이 일어난 거는 그 이란의 국가원수 부부가 이제 베를린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독일 대학생들이 시위를 했대요. 반대 시위를. 그러던 중에 독일 대학생이 그냥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당시에 그 독일 사회주의 학생연맹의 지도자 격인 루디 두치케라는 사람이 뭐 연설을 하고 그랬는데 또 이 사람이 피격을 당해요. 이러면서 되게 그 주요한 지도자가 피격을 당해서 이제 병상에 있게 되니까 활동이 뭔가 되게 분열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큰 지도자를 잃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군파 RAF라는 그 극좌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위대 서스페리아에서 시위대들이 하는 말 중에 바더랑 마이노프를 뭐 석방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독일의 그 적군파의 또 다른 이름을 바더 마이노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더라는 이제 학생이었던 사람이랑 마이노프라는 저널리스트가 주축이 된 그 극좌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누구죠? 패트리샤가 나갔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말하길 백화점 테러하러 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더마이노프가 백화점 폭탄 테러도 했었고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폭탄 테러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바더랑 마이노프가 만나게 된 계기는 그 마이노프가 체포된 바더를 취재하러 갔는데 이제 취재하러 가면서 그 바더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법재판관을 죽인 거예요. 얘를 빼오려고 체포됐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마이노프는 이걸 죽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확 엮이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요르단으로 가서 그 팔레스타인 뭐라 하죠? 해방군? 한테 그 테러리즘 교육도 받고 리틀 드러머 생각난다. 찰리가 떠오르는 찰리처럼 그렇게 테러리즘 교육을 받고 서독으로 돌아와서 뭐 은행 강도로 그 은행 털어서 돈을 좀 자금도 모으고 뭐 폭탄 테러 납치 뭐 이런 걸 하다가 비행기 이제 영화에서도 나는 그 루프트한자 여객기 납치
사건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 바더랑 마이노프랑 뭐 다른 그 그룹에 좀 주축이 되는 세력들이 감옥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멤버들이 걔네를 풀어달라 하면서 그거를 납치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납치가 실패를 했죠. 특수부대한테 진압이 되면서 그 납치를 했던 사람들이 뭐 죽고, 그런데 이제 납치가 진압이 된 날 밤에 집단 자살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에 잡혀있던 바더, 뭐 마이노프, 뭐 그 마이노프는 이원들이 진압되기 이전에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압된 날 밤에, 이 밤도 뭐라 부르던데, 아무튼 그 밤에 이제 바더를 포함해서 서너 명이 이제 자살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약간 타살이라는 의혹이 많이 남아있는 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적군파가 세대가 한 3세대 정도까지 있긴 하던데, 바더 마이노프가 1세대고, 근데 점점 테러는 아무래도, 흐지부지 네, 됐겠죠. 흐지부지 되고 또 폭력적인 거를 사람들이 계속 받아줄 순 없잖아요. 어쨌든 진보적인 아무리 그런 의의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해체 선언문을 발송하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계속 뉴스로 뭐 바더 마이노프 관련된 얘기 그리고 뭐 등장인물들의 대사라던가 패트리샤의 언급할 때도 뭐 RAF에 뭐 가담했다, 뭐 거기서 뭐 시위가 일어난다 이런 거랑 계속 이 극중 상황이랑 병치시켜서 벌어지죠. 그리고 이런 정치적 얘기랑 뭐 독일의 역사를 넣은 게 원작과 다른 부분이라고. 그죠. 원작은 그냥 정말 호러 영화? 그 이탈리아 특유의 호러 영화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옛날의 거를 리메이크하면서 요즘 세태를 더 담아서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사실 잘 리메이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담았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모르고 봤으니까 이제 맨 처음부터 그 시위대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바더마이노프 석방하라. 그럼 네, 바더마이노프가 뭐지 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안 맞아, 떠가. 맞아. 그랬을 것 같아. 영화 끝나면 찾아봐야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약간 그치. 그 집중이 조금 전 힘들었는데 맞아. 아무튼 보고 이제 나중에 찾아보고 다시 어제 보니까 좀 더 훨씬 좋긴 했어요. 그걸 알고 보니까. 저는 이런 공포 영화에 점점 이런 역사라든지 이런 좀 거대한 얘기들을 넣는 게 트렌드 같기도 해요, 요즘. 맞아. 그렇구나. 트렌드야? 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겟아웃이나 어스만 봐도, 그러네. 미국의 역사라던가, 뭐, 인종차별 이런 얘기들을 그치. 섞어 넣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뭐, 귀신이라든지, 이런 맞아. 악마적인 존재들이 뭐, 진짜 개인적인 원한이라던가, 진짜 링 이런 거 그치. 많았을 때. 비극적인 사고, 뭐, 그치.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생겼다면 이제는 막 그런 것들도 뭔가 더 의미 부여를 하고 막 좀 담론을 집어넣어서 좋은 흐름이다.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트렌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약간 사람들이 그런 공포를 가지게 된 그 더 깊숙한 이유를 파는 거네. 그쵸. 그래서 여담인데 저는 한국 영화 중에서 그 가무성 씨 나오는 거 알포인트? 아, 진짜 무섭잖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아직 안 무섭잖아. 봤어. 한국 공포 영화 중에 제일 잘 만들었다고 맞아. 생각해요. 근데 평은 진짜 엄청 무서워. 좋던. 거기서도 약간 이런 한국 아. 전쟁의 맥락이 들어가 맞아.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여담이었고, 또 그리고 저는 이거 리허설 때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어둠의 마녀, 눈물의 마녀, 한숨의 마녀 셋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스페리움은 한숨의 마녀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한숨의 마녀 얘기만 하지 궁금하게.
궁금하게. 나머지 둘은 어디 궁금했구나. 있나요?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치, 3대 천왕인데. 그쵸. 한 명만 나왔잖아. 얼마나 궁금해. 어. 근데 그 들어보니까 다 각각 다른 편이 있었다고 하고. 이게 원래 원작에서 설정을 따온 건데, 그 11세기 흑해에서 시작된 고대 마녀들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서, 뭐 힘과 불을 쌓아서 마녀가 되었는데, 이제 서스페리아가 그 1부작이었고, 원작에서도 그 뒤로도 계속 2부작, 3부작으로 이제 어둠의 마녀랑 눈물의 마녀가 나와요. 근데 2부작, 3부작은 1부작에 비해 좋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해서, 그리고 아마 제일 유명하고 되게 어떤 그런 이런 B급 공포 영화 호러의 클래식처럼 되어서 서스페리아가 그것만 아마 지금 이렇게 리메이크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이걸 몰랐을 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얘는 누굴까? 저 그 학원에 있던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중에 누가 눈물과 마녀일까? 한숨을 맡은 사람이 있었나. 되게 거기에 꽂혔구나. 나는 별 그렇구나. 생각 없었는데. 아니 저는 이런 설정이 나오면은 그렇구나. 항상 각각의 능력이 뭐고 뭔지 알 것 같아. 약점이 뭐고 이런 그치. 거를 되게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치.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또 보면은 중간에 뭐 올가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어떤 학원 쌤이랑 눈 마주치고 나서 눈물을 갑자기 흘린다던가 그치. 뭐 내 눈까지 빼앗겼어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제가 눈물이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어둠? 막 이런. 너무 웃겨. 네가 어둠?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한숨의 마녀도 한숨의 마녀라는데 아니 그래서 저 사람의 능력이 뭘까? 한숨을 쉬면 수명이 3초씩 준다는데 그치. 한숨을 쉬게 만들어서 수명을 깎는 능력인 어떡해, 거야. 너무 웃겨. 3초 깎는 거야, 겨우. 막 이- 얼마나 많이 쉬어야 돼. 그래서 오프닝에서 그렇게 마셨구나. 그래서 수지의 어머님이 그렇게 한숨을 쉬셨나? 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던. 근데 원작에서는 이제 원작 스포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네. 그 원작에서는 뭐라 해야 되지? 그 헬레나가 진짜 그 서스페리움이에요. 근데 헬레나요? 마르코스. 마르코스가 진짜 마녀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엄마 한숨을 그 사람이 쉬어요. 그 되게 이렇게 나눴구나. 되게 캐릭터를 합치거나 나누거나 약간 이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이랑 약간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또 마침 그 원작도 30일인가 29일에 재개봉을 하는데, 그 같은 배급사, 수입사에서 들여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묶어서 상영하는 것도 그 뜬 걸 봤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 뭐 들으시는 분 중에 원작 서스페리아를 뭐 스포당하기 싫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궁금하셔서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아토믹 씨가 원작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면에서 뭐 다르다거나 뭐 어떻게 캐릭터들이 합쳐지거나 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원작은 일단 제일 큰 남자가 나오는 차이점? 거? 큰 차이점이 꽤 많네. 말하면 보는 순간 한 세 개가 떠올라서. 몇 가지만. 차이점 좀 큼지막한 거 얘기해 보자면, 일단, 그 원작 서스페리아는 진짜 그냥 호러 영화고, 그 호러 장르를 스파게티 호러?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맞아. 장르가 있잖아요. 약간 헐리우드의 웨스턴, 그 서부 영화가 이탈리아로 가면서 좀 이탈리아식 서부극이 된 것처럼 이것도 그런 장르고, 또 이제 그 악마의 씨라는 그 로만 폴란스키의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컬트 영화 약간 시초처럼 여겨지는 영화인데, 그거 이후에 약간 이런 악마, 마녀 이런 영화들이 좀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스페리아가 그런 그 뒤를 잇는 유명한 작품이 되었고, 서스페리아 보면은 되게 색감이 엄청 쨍쨍하고 막 조명도 파랗고 빨갛고 우리 옛날에 그 화장실 귀신 나오는 그런 전설의 고향 느낌? 그런 것처럼 묘고가단 진짜 느낌으로? 파랗고 빨갛고 소리 막 꽹꽹 거리고 피도 막 진짜 페인트 같은 피가 나요. 진짜 새빨갛고 피 흘리는 것도 진짜 인위적이고 막 마네킹처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되게
그런 학교 건물이나 막 벽지 이런 것도 되게 예쁘고 좀 시각적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원작도요? 네, 원작이. 그리고 이 루카 감독님은 이번에 만들면서 좀 오히려 쨍쨍한 것보다 오히려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좀 겨울, 가을 느낌으로 좀 채도를 낮춘 듯한 색을 약간 그렇게 죽인 듯한 느낌을 일부러 쓰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원작은 정말 쨍쨍하고 음악도 되게 특이하고 고블린이라는 뭐 밴드가 맡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차이점은 이제 원작에서는 학교가 고전 발레를 하는 학교에다가 아예 공학 학교에 그래서 남학생들도 있고 남자 캐릭터들도 뭐 거기에 그 선생님의 조카도 나오고 뭐 거기 일하는 사람도 나오고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제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 거는 거기서는 이 선생님들이 마녀라는 게 일종의 반전이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숨기는구나. 나중에 나와요. 그 앞에는 계속 그냥 수지가 이제 거기 학교를 갔는데 패트리샤가 뭐 뛰쳐나오고 뭐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냥 이런 일만 벌어지다가 나중에 마녀들의 그런 의식하는 거를 수지가 보고 학교가 불타고 수지는 빠져나오며 끝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맨 처음부터 패트리샤가 가서 마녀들이에요 이 얘기를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먼저 밝히고서 하는 거면 루카가 분명히 다른 뭔가 이야기를 좀 더 연계지어서 하고 싶어 했다는 게 되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원작도 근데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세프 할아버지의 역할. 요셉,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캐릭터가 나눠지거나 합쳐졌다고, 느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요세프도 좀 거기에 그냥 나오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뭐 정신과 의사가 또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요세프도 좀 어떤 하나의 큰 남성 캐릭터를 좀 뭉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작의 남성 캐릭터들을. 그렇죠. 이 구하단 루카 감독님의 서스페리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중 있는 남성 캐릭터라서 아마 원작에서 그것마저 틸다였어. 그니까. 그쵸. 그런 남성 캐릭터들의 역할을 합쳤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영화에 대한 저희의 감상을 좀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다시 보기 코너는 영화에서 저희 각자에게 인상 깊었던 장면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인데요. 그냥 이번에는 뒤에 원래 있을 자유 코너랑 좀 합쳐서 뭐 저희가 이 영화에서 받은 전체적인 인상이라던가 뭐 이런 촬영 기법이 있다. 뭐 이런 장면이 인상 깊었다. 그리고 뭐 이 영화의 이런 요소들에 대해 더 얘기해보고 싶다를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 영화에 대해 전체적인 감상 이런 거 얘기해볼까요? 일단 저는 무서워서 죽을 뻔했고요. 그러니까 막 사실 이게 되게 잔인한 장면이 많고 그런데 사실 저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저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관님 선생님들의 웃음소리나 막 그렇게 구석으로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패트리샤가 다이어리에 보면은 그 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적어놨었어요. 그 면마다 잘린다든지 바닥에서 나온 검은 그림자에 들어가서 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막 구현이 되고 이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저는 벌벌 떨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혼자 본 아토믹 씨에게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거 끝나고 나왔을 때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가 되게 난해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의식 장면이 되게 난해해서 저도 사실 거기는 힘들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무서우면서도 너무 진짜 신났고 저 끝나고 집에 오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고 해석할 거리가 많으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나고 그 정도로? 뭐라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콜미 바이 어 네임을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더 좋았다는 음. 평을 남기자. 아토믹과 온정이 뒤집어질 정도로 놀랐다는. 아니, 저는 뭐 콜바넴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게 좋다고 어제 카톡이 왔잖아요, 밤에. 그거 보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저는 어제 두 번째 보면서도 막 이제 우리가 당신을 위한 영화관에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걸 누구한테 추천해? 약간 이 생각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 근데 좋아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구나. 약간 그 생각했어요. 아토믹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막 엄청 무서운가? 무서운 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첫 번째 봤을 때는 진짜 너무 긴가민 거였어요. 이거 뭔 소리야? 이런 그치, 느낌이었고. 그럴 것 같아. 그렇다고 막, 엄청 무섭다? 그것도 잘 모르겠고. 잘 보내, 무서운 걸. 그런가. 아무튼 일단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럼 뭐 바더마인호프랑 계속 그런 뭔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여객기 납치. 이제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그 생각을 하느라 첫 번째는 좀 거기에 너무 많이 쏠려 있었고 두 번째 봤을 때도 근데 두 번 봐도 약간 아리송하긴 한 것 같아요. 그 톰 요크의 음악이 영화를 보게 된 큰 계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좀 좋아하는 마음에 드셨나요? 영화와의 조화? 아유, 너무 좋았고 음악은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 콜바넴 때도 제가 사실 콜바넴 보고 싶었던 게 그것도 음악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그 미스터리 오브 러브가 그 뮤비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래를 어쩌다가 듣고 뮤비를 찾아봤는데 뮤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엄청 보고 싶어 했던 건데 이제 그 제일 유명한 미스터리 오브 러브랑 그 비전스 오브 기디언인가? 그 노래가 그 콜바넴에서는 되게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두 곡 다. 근데 서스펜에서 맨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완전 그래서 약간 오프닝이야. 그게 조금 좋으면서도 벌써 나와버린단 말이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근데 저는 노래들 나올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노래. 저는 너무 놀란 게 그 무용수들이 춤추는 폭스라든지 그런 노래도 다 토미크가 작곡한 거예요. 정말 다 모든 스코어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 진짜. 그럼 뭐 제 전체적인 감상은 저도 막 무섭다는 잘 모르겠고 무섭다기보다 저는 고어하고 좀 잔인해서 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막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막 이런 거는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신체가 막 훼손되고 막 꺾이고 막 내장이 나오고 막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치. 그것들 보면서 아유 이거 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영상미는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노트북이 업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어떡해. 뭐 여튼 기억에 이전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OST는 아니고 저는 공포 영화를 보면은 화면보다 소리 때문에 되게 그치. 힘들어하거든요. 소리가. 그리고 특히 극장은 엄청 크잖아요, 소리가. 그치. 근데 이 영화도 되게 의도적으로 막 뛰는 소리라든지 막 점프. 나는 그 이 소리. 땅바닥 치는 소리가 맞아. 그 뼈가 막 꺾이는 소리라든지 맞아. 근육 파열되는 소리를 엄청 크게 계속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귀를 막았는데도 들려. 난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 그 소리들이. 그게 너무 사람을 미치게 해. 맞아. 그 소리는 무서웠고 나를 진짜 너무 화가 나게 했던 소리는 그 오프닝에 나 진짜 화가 났어. 너 말해주세요. 오프닝에 수지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그렇게 내쉬는 숨 같은 걸 쉬시는데 진짜 너무 듣기가 힘들고 끔찍하고 근데 토미오크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맞아. 저는 그래서 OST에 집중을 못했어요. 맞아. 무슨 거의 메트로놈처럼 박자를 치고 들어가는데 진짜 너무 웃겨.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너무 끔찍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 입 클로즈업 하는 장면 나오잖아. 거기서 진짜 너무 싫은 거야. 그 소리랑 그 메마른 입술. 근데 되게 서스페리아 특징이 뭔가 그 말 할 때도 됐는데 계속 보여준다는 점? 맞아. 그게 되게 특징이었던 것 같아. 또 그 말 할 때 되지 않았나? 근데 진짜 끝까지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뭐 저는 촬영 기법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막 줌인을 자주 사용하는데 등장인물이 뭐 어딜 집중한다던가 아니면 얘가 뭐 지금 뭐 마법 뭐 의식 뭐 이런 주술에 지금 이제 빨려든다라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줌인 된다든지 아니면은 화면 전환을 할 때도 막 지금 화면이 있고 이게 점점 흐려지면서 다음 장면 나오는 그런 거 알죠? 근데 이거를 저는 막 영화의 교양이라던가 이런 데서 옛날 영화들에서 주로 보고 요즘 맞아. 영화에서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치, 좀 그치. 촌스러운 느낌이 근데 있기도 그것도 리틀 드러먼 걸에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 주민 그런 싹 맞아. 들어간 맞아. 맞아. 되게 그래서 연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그럼. 여기도 보면 액트 원 이렇게 막으로 하잖아. 그래서 되게 맞아. 연극 같은 느낌도 약간 있었어. 좀 되게 인위적인 느낌도 드는데 여튼 막 이런 것도 요즘 다시 쓰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막 되게 화면을 돌린다던가 아, 아니면은 또 다른 거로는 그 스텝 프린팅 기법? 뭐 그 왕가위 감독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건데 막 저도 자세한 원리는 모르겠는데 뭐 프레임을 뭐 느리게 한다던가 해가지고 막 배경 같은 거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인물들의 잔상이 움직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런 기법이 그 마지막 의식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그쵸. 식탁에서 마녀들끼리 식사하는 장면에서도 막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저는 이런 촬영 기법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꿈 장면에서 이미지 콜라주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맞아. 기괴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 그때도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봤는지. 왜냐면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내가 데뷔하지 못한 사이에 끔찍한 이미지가 나올까봐.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좋았다는 거. 맞아. 그 빛도 특이했는데. 막 그 소리 나면서 뭐라 그 하죠? 벽에 계속 있는 그 오로라 맞아, 같은 오로라 같은 그 이미지. 하얗고 막 그런. 음. 그러면은 뭐 전체적인 감상은 이 정도로 하고 인상 깊었던 장면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여기가 그 무용학원 아카데미 안에 여자들끼리의 그런 사회에서 여자들 사이에 보면은 사관님 선생님들과 다른 여자분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용수들은 다 젊은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들 사이의 갈등을 먼저 보여준다는 것 자체에서부터도, 물론 이동진 씨 라이브 톡에서도 그랬는데, 그런 모녀 간의 세대 갈등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녀 간 세대 갈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 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분들이나 다른 여러 해석을 봤는데 그 블랑과 수지의 관계가 약간 모녀 간의 관계다. 블랑이 약간 수지에게 모성애를 느낀 거다. 심지어 감독님도 이게 모성애에 관한 게 좀 있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영화를 볼 때는 틸다 스윈튼 연기를 너무 잘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둘의 관계가 약간 에로틱하다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블랑 선생님이 맨 처음 수지를 봤을 때부터 묘한 끌림을 느낀단 말이에요. 쟤는 나를 닮았으면서도 뭔가 얘를 어떤 걸 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나의 내가 만들었던 춤들을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끌림을 되게 느꼈는데 나중에 보면 수지가 완전하게 각성을 해서 그 포크의 공연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다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마치 그들 사이에 사감들과 무용수들 사이에 갈등은 없었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전 먹고 떠들고 놀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다란 테이블에 다 같이 앉는데 항상 블랑이 상석에 앉았었어요. 근데 수지는 그냥 무용 단원들 중 한 명이니까 그냥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딱 뭔가 자기가 다시 태어났음을 느끼고서 딱 그 블랑을 마주본 상석 자리에 가서 앉는단 말이에요. 그때의 수지의 표정과 그걸 바라보는 블랑의 표정? 나는 이 아이한테 어떤 걸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표정? 그 장면이 너무 뇌리에 남고 되게 저한테 인상 깊었어요. 그때 수지가 블랑 선생님을 바라보는 표정이 뭐라 해야 되지?
막, 예전에는 그냥 블랑 선생님을 되게 동경하고 존경해서 막 되고 싶고 이랬다면은 지금은 되게 블랑 선생님보다 동등한 선에 서 있고 오히려 되게 우위를 차지한 것 같은 관계의 역전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막 애정 같은 것도 예, 느껴지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막, 너무 진짜 약간 둘 사이 텐션이라는 게 그게 되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에서 또 그 수지의 앞접시만 엄청 깨끗하게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막 다 위에 뭐 음식 먹다 남은 거 있고 막 이런데 수지는 정말 접시가 깨끗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마치 의식 전에 금식하는 것처럼. 그 느낌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런 미스테리하고 좀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를 표현할 땐 역시 뭐 먹지도 안 않는 먹는. 약간 스토커의 찰리 삼촌. 찰리 삼촌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받았어요. 접시는 미처 못 봤는데. 저는 막 아니 식사 자리인데 쟤는 왜 안 먹지? 진짜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아토믹 씨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아까 한 얘기랑 계속 좀 겹치긴 하는데 그 영화를 어제 다시 볼 때는 이제 첫 번째 보고 나서 원작을 보고 어제 다시 서스페리아를 본 거라서 약간 원작이랑 비교하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어제 다시 볼 때는. 근데 이제 원작이랑 완전 똑같진 않아도 뭔가 그 비슷한 상황들을 갖고 오는데 약간 거기에 계속 그 독일의 그 당시 상황 같은 걸 잘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리메이크 잘했다. 두 번째 보니까 확실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초반에 사라가 이제 합격 발표를 받고 나서 그 아직 방에 들어갈 준비는 안 돼가지고 일단 호텔에 먼저 수지가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라가 수지를 데리러 갔는데 이제 그래서 방에서 그냥 둘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엄청 폭발음이 크게 들려서 둘이 엄청 놀라면서 막 창문 밖을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그 밖에서 그 폭탄이 뭔가 터졌고 그런 테러 상황이 나온 거를 보여주는데 이제 원작에서는 그 수지랑 사라는 아니고 페트리샤가 학교를 뛰쳐나와서 친구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에서 갑자기 굉음이 나면서 창문이 막 덜컹 열려서 깜짝 놀라고 그 같이 창문 밖을 바라보고 그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페트리샤가 죽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뭔가 비슷한 상황을 조금 꼬아서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리메이크 볼 때 재미이기도 하잖아요. 완전 그치. 똑같지 않아도 맞아. 좀 이렇게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서 루카 이분이 엄청 고심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교양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왜냐면 이런 건 되게 콜반님 봤을 때도 느껴졌었어. 그런 되게 그런 지식인의 대사. 삶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약간 부유층과 지식인 이런 되게 캐릭터 좋아하시는 좋아하고. 것 같아. 아버님이 역사 선생님이셨다. 그러니까. 근데 콜바넴에서 아버님도 약간 그런 역사 그치. 쪽. 저는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냐면 일단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올가의 진짜. 올가가 고통받는 장면. 근데 혹시 여러분 한국 공포 영화 중에 화이트 아세요? 화이트? 화이트 맞는 것 그 혹시 같은데. 티아라에 네, 맞아요. 보진 않았어요. 그거 제가 티아라 은정 씨가 나오는데 뭔지 알 것 같기도 제가 하고. 그거를 봤어요. 약간 영화. 아이돌 관련한. 네, 그것도 뭐냐면은 걔네가 이제 가수인데 가수 준비를 하는데 그 얘네가 무명 그룹이었는데 엄청 갑자기 아이돌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이제 귀신의 힘이 있었던 거죠. 그 뒤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안무실에서 거울로 둘러싸였는데 그 춤을 추는 애가 귀신이 들려서 온몸이 꺾이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그거의 심화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딱 올가가 그 줄거리에서도 말했듯이 패트리샤가 실종된 후에 이제 무용학원 선생님들을 의심하면서 나는 이제 나갈 거야 하고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나가려는데
뭔가 이상해. 음. 막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정신이 아득해지고 하다가 뭔가에 홀린 듯이 어떤 이 무용학원에 있는 비밀 방 연습실 갔는데 거긴 사방이 거울인데 이렇게 이리와 올가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이 갑자기 닫혀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그 수지가 그 춤을 추는 장면이랑 계속 위층에서는 수지가 춤을 추고 있었어. 평행 편집이 되는데 수지가 이렇게 막 격정적인 동작을 할 때마다 같이 꺾여. 올가의 몸이 어딘가가 막 이렇게 꺾이는데 그게 막 어우 사람을 종이접기 하는 느낌으로. 되게 인위적으로 그 영화 공포 영화 특유의 그 막 꺾이는 소리 있잖아요. 실제로 꺾여도 그 정도까지는 소리가 안 날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약간 막 수수깡 소리 같은 거 막 나오고. 갈비뼈가 보이고 막 다리가 이렇게 꺾이고 막 침을 흘리고 막 이러는데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거의 초반부거든요. 맞아. 그래서 충격 먹었잖아. 처음에 이런 영화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막 거의 사람이 거의 무슨 구부려진 캔 뭉치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아씨 이거 보고 뛰쳐나갈 사람들이 있겠다.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갈고리가 져서. 전 그게 갈고리가 더 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서 진짜 너무 끔찍하다 생각했던 게 갈고리로 피는 줄 알았어요. 다시 그걸. 다시 핀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끝까지 갔다 이러면서 했는데 기다렸는데 피진 않았다. 들고 나갔다. 그래서 뭐 이후에 나오는 그런 잔인한 장면들도 인상 깊었지만 여튼 이게 너무 맨 처음부터 충격이었어가지고 강렬했어. 이게 너무 아직도 이 영화 하면 기억에 남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마지막 의식 장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수지가 무언가에 이끌려서 막 그 검은색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이제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비밀이 밝혀지면서 사실 수지가 진짜 서스페리아 한숨의 마녀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처단을 하는데 그때 그 지하실에서 그 무용학원 선생님들이랑 그 가짜 서스페리아 마녀인 마르코스랑 그리고 블랑이랑 다들 있는데 그 무용단원 학생들이 알몸으로 되게 춤을 춰요. 그 되게 붉은 조명 아래서 막 되게 격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수지가 돌아다니면서 손짓을 하면 이제 목이 날아가서 피가 솟고 이러면서 막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 와중에 계속 춤을 추고 있고 아까 말했던 그 스텝프린팅 기법 같은 걸로 막 춤추는 부분은 엄청 격동적인데 나머지 부분은 되게 정적이고 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더 붉은 막 핏빛 웅덩이가 있고 막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렬해가지고 이 장면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멀리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어디서 막 팍 터지고 춤추고 막 이게 막 온갖 난리가 났는데 또 수지는 너무 우아하고 그 와중에 되게 평온해 보이고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느낌이. 맞아. 나는 그런 현대무용을 되게 잘 보여줘서 너무 좋았어. 가끔 내가 보고 있는 영화인지 아니면은 무용 영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잘 보여줘서. 근데 이건 저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저는 춤에 집중을 못했거든요, 이 영화 내내. 그러니까 못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괴리감을 느껴지게 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항상 춤을 추면서 밑에서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꾸 다른 사건이랑 교차해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효과음을 너무 자꾸 심하게 막 턱, 착, 막 이런 걸 넣어가지고 몰입을 잘한다. 방해한다던가 계속 여길 보여줬다 저길 보여줬다 계속 이렇게 화면이 계속 바뀐다건다 해가지고 어떤 인물의 움직임을 계속 연이어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사라가 지하실에 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이제 대충 치료해주고 대충 해주고 다시 올라와서 끼어들어서 그때부터 안 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안무를 쭉 보여주는데 거기서 저 소름 돋았어요. 약간 너무 좋아가지고 소름 돋고 그
저는 이미 그 포크가 이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각성을 해서 수지가 진짜 서스페리아로 탄생을 했다고. 근데 저는 사실 그 포크 장면조차도 계속 여기 보여줬다, 저기 보여줬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전 좀 전체적인 모습에 이걸 감상하고 싶은데. 근데 또 그렇게 위에서 계속해서 그만 보여주면은. 그쵸.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재미는 없었을 텐데, 저는 약간 춤을 감상하지 못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맞아. 그래서 그게, 일부러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주연 배우님도 춤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치. 좀 더 이런 식으로 했나? 라는 그럴 생각도, 수도. 맞아.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다른 분들 혹시 더 인상 깊었던 장면 있나요? 그냥 기본 장면? 사실 저는 모든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게 사실 저는 이게 만약에 그 예전에 나왔던 서스페리아 원작처럼 완전 쨍쨍한 컬러를 썼으면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베를린에 다녀온 적이 있고 베를린을 담으려면은 이런 색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중충. 그러니까 베를린이랑 비비드랑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어. 그게 평행선이야. 그래서 너무 좋았고 특히 그 건물 있잖아요. 아카데미 건물. 거기 보면은 그냥 되게 탄츠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댄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 주변에 항상 보면은 벽화들이 쭈르륵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자유를 위해서 밑에서 혁명을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독재가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면은 수지가 맨 처음을 걸어올 때 아카데미를 걸어올 때 벽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프라이자이트 피어 알레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뜻인데 그런 자유에 관한 계속 그런 독일어들이 계속 써 있었어요. 벽면에.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을 되게 주려고 하셨구나. 되게 이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잡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동시에 완전 목가적인 오하이오의 풍경이 갑자기 중간중간 섞여 들어가면서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았고. 오하이오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수지의 성장 배경이라고 할까? 오하이오에서 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블랑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밝혀지는데 아미시를 믿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아미시도 저도 이건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그 독일이나 스위스계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아마 많이 생긴 분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장 생활을 하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약간 절에서 살면서 청학동과 서당 같은 이런 게서 뭐 교육하고 맞아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그런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수지가 사실은 마음속으로 계속 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 뉴욕까지 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세계 지도에서 막 독일 부분 공부해서 베를린만. 혼나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게 이런 피가 있었다 이런. 약간 이미 저는 봤을 때 수지가 이미 서스페리아를 담을 그릇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지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루카 감독이 그런 욕망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그런 수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드러난 게 그러니까 수지도 맨 처음에 딸의 위치이긴 했던 게 그 사감새님 립스틱을 훔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딸이 엄마가 되고 싶어 할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간에서 알고 있는 딸이 엄마 화장품을 훔쳐서 엄마 옷을 입어보고 엄마 화장품을 하고 이게 내가 여자가 되고 싶고 내가 성숙해지고 싶고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을 때 결국 내 위에 있는 거를 내가 이기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수지가 딸에서 완벽하게 마지막에는 자기가 The Only Mother라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변하는 과정.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너무 블랑 좋았다고 선생님의 해야 되나? 안무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이거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이 어떤 해석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수지가 춤을 출 때 계속 점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근데 수지는 바닥을 기면서 계속 바닥에 붙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처음은 그냥 호러 영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닥에 뭔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톱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저 귀신이 바닥에서 마녀가 부르고 있으니까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보니까 뭔가 계속 중력으로 계속 끌어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약간 아래에 있는 계층 뭔가 민중애들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걸 상징한다고 생각도 되고 뱀의 이미지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뱀같이 밑에서 꾸물거리는 그런 것도 안무에서 보여줘가지고 이런 건 뭘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딱 봐도 대비되는 느낌이니까 그냥 뭐 춤에서 자주 쓰이는 점프라는 기존 관습이 있다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높게 막 잘 뛰는 게 좋은 거다. 그런 관습에 좀 반항하는 새로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보통 뭐 하늘 이런 게 막 이상, 뭐 땅 이런 게 현실 이런 거에 주로 비유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좀 더 이 무용학원의 그런 의식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좀 붕 떠 있고 너무 이상만을 추구하고 되게 급진 뭐라 약간 해야 되지? 우상숭배가 잘못되고 있었지. 약간- 마르코스는 진짜 그게 아닌데.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제 수지는 바닥, 땅 이런 데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 바닥에 그 악마적인 존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블랑은 계속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안무대로 뛰어만 하는데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느껴서 계속 약간 그 본능을 계속 깨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계속 그 약간 뭐지? 수지가 춤출 때 뭐 느낌이 뭐 짐승과 섹스하는 기분이었어요.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계속 춤출 때 사라한테도 뭐 아래쪽에 이상한 기분 들지 않았어. 이런 얘기 계속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아래 위라는 게 약간 그런 성적인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진짜 그러네. 근데 아토믹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블랑 선생님은 후반부로 갈수록 수지가 마르코스의 그릇이 되는 거를 좀 방해하려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멀어지라고 이렇게 점프를 하여 하라고 하여. 가라고. 근데 수지는 이미 진짜 참 그럴 사랑이야. 마음이 있어요. 참사랑.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 저는 그리고 좀 더 이제 장면보다는 이 영화의 요소라던가 메시지 이런 것들 얘기로 넘어가자면 수카 씨가 아까 뭐 메시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 그 요세프 할아버지의 서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거대한 분량으로 요세프 할아버지가 등장해야만 하는가. 근데 저는 요세프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그 이후에 뭐 아토믹 씨가 보내준 것만 읽었지만 그걸 보고 되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세프 할아버지가 의미하는 게 뭐 평범한 독일 시민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유태인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이 영화 마지막쯤에 이제 모든 의식이 끝나고 모든 게 밝혀지고 나서 수지가 요세프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중요한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대사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길트와 쉐임을 가져야 한다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는 그걸 가져야 하는데 당신은 잊으라고. 기억하는 건 우리의 몫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은 쉬라는 뉘앙스로 이제 당신과 관련된 모든 여자들의 기억을 지워줄게요 하면서 지워주고 요세프가 약간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이제 집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도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했던 그 독일의 정치적 역사 뭐 이런 거랑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게 가장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나치 독일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런 걸로 생각을 나면 저는 바로 생각이 나는 게 그냥 더 리더가 바로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 더 리더라고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케이트 윈슬렛 나오고 책 읽어준. 네, 맞아. 그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영화까지 스포해버리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어떤 독일 소년이 어떤 나이 많은 여자를 첫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나이 많은 여자가 바로 케이트 윈슬렛이에요. 근데 거기서 걔가 케이트 윈슬렛이 자신이 문맹인 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겨요. 글을 못 읽어요. 글자를 모르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전쟁 세계대전이 왔을 때 이제 가해자가 된 거예요.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을 받는데 그때 자기가 문맹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은 죄가 조금 삭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감옥에 사살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계속 하는 고민이
그러니까 가해자가 완벽하게 악으로 이루어진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해자들도 남아있는 독일에서 이거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도 뭐, 마찬가지로. 그 영화의 맥락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직접 뭐 악인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시류에 휩쓸려서 그치.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된 사람에게는 뭐 어디까지 죄를 물을 수 있는가 그치, 이런,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독일이 하고 싶은 말일 수 있잖아. 그게 우리는 나치가 있었는데 사실 그 나치는 나치만 잘못한 거고 나치한테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요세프. 저는 그게 요세프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막 영화 울음을 던지고서 서스페리아는 그 한수의 마녀는 약간 마치 은총을 해주는 것처럼 기억을 잃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결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랄까. 그 무용학원의 마녀 집단이 사실 나치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그 직접 요세프의 대사에서 뭐 나치처럼 이상한 의식이라든지 뭐 심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요세프 할아버지는 후반부에 의식 같은 것도 억지로 홀린 듯 가가지고 보게 되고 마지막 의식 때도 빨가벗겨진 채로 그 모든 걸 보고 막 고통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아까 말한 수카 씨가 말씀하신 거랑 이어서 생각하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세프 그 할아버지가 알몸을 벗겨졌을 때 이런 말 한단 말이야. 난 죄가 없어.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죄가 없는가? 왜냐면은 마녀들이 처음 끌고 갈 때는 너는 네 아내가 끌려가는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방치했다. 망상에 부과하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비난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녀들이 나치라는 해석도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약간 오히려 보면 여기서 전쟁 전에는 강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전쟁을 겪고 나서 그 나치의 회의감을 느껴서 오히려 다 그런 걸 더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나치를 배제하고서 태어난 나치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마녀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안에서 블랑의 위치가 되게 마르코스를 따르면서 동시에 수지의 등장으로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톰 씨가 보내준 이동지스 아래부터 보니까 제가 딱 정리가 됐던 게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블랑이 그런 나치 집권 체제, 그런 독재 체제 안에서 양심을 가진 지식인?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놓으셨던데, 저는 그것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럼 수카 씨는 그 수지라는 그런 나중에 이런 한숨의 마녀가 그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술을 새로 담으면 새로운 부대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독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혁명을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자유를 위해서 혁명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반드시 자유로운가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고 그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세력들은 다 죽여야 되니까 이전 세대의 마르코스를 맺혔던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졌나 그건 아니고 또다시 그 탄츠 무용 아카데미는 이제 그 수지의 안에서 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독재 안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나치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저는 약간 좀 더 그 극좌파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약간 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 온통 빨갰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톰 씨는 뭐 어떤 인물들이 극좌파를 그러니까 뭐 누구야? 수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기존의 그런 체제를 부여잡고 있었던 선생님들, 그 교사들을 다 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없앤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극좌파도 이게 그냥 단순히 진보적이고 뭐 이성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테러와 뭐 납치, 살해 등 이렇게 되게 폭력적인 방법을 했던 건데 그런 게 사실, 뭐, 그런
나치주의자들을 그냥 냅두긴 사실 싫잖아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뭐 벌을 받든지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그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게 또 옳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저는 녹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맞는 말 저는 같아.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게 근데 그렇다면 왜 패트리샤는 왜 한숨의 마녀가 될 수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그런 극좌파 RAF로 아예 그냥 거기 활동을 한다고 알려진 인물은 패트리샤잖아요. 그리고 그 정신과 그 요세프 박사도 얘기하듯이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용학원과 이 RAF 활동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패트리샤는 결국 이 무용학원 선생님들 의식의 재물이 될 뿐이고 결국 될 수 없는데 근데 그 무용학원 선생님들이 말을 할 때 패트리샤랑 수지의 차이에 대해 얘기하면서 수지는 패트리샤랑 비슷한데 좀 더 맑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순수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어떻게 아까 말한 그런 메시지랑 제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패트리샤처럼 이렇게 극좌파처럼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치의 방법과 다를 바가 없는 거고 또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던 결국 거죠. 패트리샤 다시 거기서 희생이 된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된 거고 패트리샤는 좀 더 그런 극좌파와는 달리 좀 더 맑은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청산해 보고자 하는 좀 다른 사람이었는데 수지가. 근데 그조차 결국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못 참겠어서 이런 이 방법밖에 그러니까 결국 다 극단적으로 처단하는 방법밖에 못 쓴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그 요세프한테 한 대사에서도 내 딸들의 잘못이 미안하지만 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래서 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약간 맞아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 폭력을 받은 상처를 다시 폭력으로 되갚는 그런 게 계속 악순환 되니까. 맞아. 근데 이거를 저는 되게 모녀 간의 이런 이야기로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되게 사실 저는 많이 녹여 있었다고 해요. 맞아. 굳이 여자들만 다 나오는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솔직히 보면서 별로 어색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여자만 나온다고 그리고 해서 마르코스가 자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면 너의 어머니를 지워라 라고 수지에게 말하잖아요. 맞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좀 페미니즘적인 입장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실제로도 그렇게 보는 캐릭터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영화에서 막 아버지의 대를 잇거나 뭐 그 세대 갈등은 남자들의 부자 전유물이었죠. 갈등 뭐 이렇게 뭐 세력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선 아예 여성들만 등장해서 어머니에 대한 얘기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되게 느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약간 그 68혁명 때랑 이제 그 바더마인오프 이 그룹 활동할 때 여성 리더가 꽤 많았대요. 또 그때 68혁명 때 페미니즘이 더 크게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당시에 활동하는 사람 중에도 그 마인오프도 여자였고 또 이제 그 그룹에서 주축이 된 다른 여성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페미니즘 얘기도 진짜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대사로도 그렇고 그리고 게다가 그 유일한 큰 남성 캐릭터인 요세프까지 맞아? 여자가 연기를 했다는 게 맞아. 그리고 또 리허설 때 수카 씨가 전이의 심리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그 요세프 교수의 책상이 올려져 있는 건데 전이의 심리학 아마 이런 구절이었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학. 근데 이런 전이를 통해서 일어나는 동조랑 소속감을 느끼는 이런 강한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체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되게 무서웠어요. 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보고서 같은 걸 썼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니고 그냥
뭐 도서 주제가 뭐였냐면은 나치의 군복이 어떻게 파시즘에 영향을 미쳤나 이런 주제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너 보고서 되게 잘 읽었는데 너는 그러면 학교에 유니폼을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교복은. 그리고 그게 편하잖아요. 일 뭐 입을지 생각 안 하게 되고. 이런 간단한 이유에서 그 유니폼이 교복 입는 좋다고 저는 교복이 나는 것 같다고 생각 없이 막 입을 수 있고 그 소속감도 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근데 군복도 교복 아닐까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때 뭔가 저한테 뭔가 팍 왔었거든요. 그때 시작으로 약간 좀 그런 관련 영화를 봤었는데 데니스 간젤 감독의 디벨레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더 웨이브인데 약간 뭐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기호를 만들고 문양을 만들고 의식을 통해서 마치 종교제의처럼 하면은 애들이 휩쓸리나. 근데 진짜 그렇게 애들이 다 나치처럼 변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디벨레. 디벨레? 그리고 그 감독 같은 영화로 나폴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알아요. 이거는 이제 그 군사학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나치 시대 얘기. 이런 걸 보면서 서스페리아에서도 보면은 굳이 마녀를 가져온 게 어떤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파시즘적인 행동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굳이 마녀라는 걸 고른 게. 그래서 이 토미야크도 이 영화의 스코어를 전체적으로 제작을 할 때 그 블레이드 러너의 OST를 많이 참고를 했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주술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도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하고 뭔가 사람들 세뇌를 시켜서 주술을 거는 그런 느낌을 만들기 원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이런 것도 진짜 영화의 재미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는 뭐 파리대왕 이런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맞아. 이런 자신들만의 너무 확고한 룰이 있는 폐쇄된 집단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만의 기이한 규칙을 만들고 그게 비합리적임에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가. 이 영화 속에서도 이 무용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맨날 악몽을 꾸고 변기와 머리카락에 대한 악몽을 꿔 여기 전통이야 이런 말도 하고 아니면은 갑자기 학생이 쓰러져서 발작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무는데도 되게 익숙한 것처럼 가족이라 그런다 우리. 괜찮은 가족이야. 우린 가족이야. 이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도 그치. 이걸 그냥 다들 수긍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무용학과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그쵸. 선량한데 어떻게 여기 이미 이런 규칙에 종속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 그리고 또 수카 씨가 아까 수지가 손이 되고 이 무용학원에 손이 되고 싶다라고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무용학원에 손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리고 항상 보면은 마녀들이 뭔가를 할 때 손으로 하더라고요. 특히 수지와 블랑이 손으로 기억을 지워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마르코스와의 대비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르코스는 뒤에 앉아서 뒤에서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수지는 직접 나서서 손으로 직접 다 만져주는 약간 민중들을 케어하는 어떻게 보면 폭스라는 것도 그게 폭스바겐에서 그 포크거든요. 국민차 폭스바겐의 뜻이 그건데 이것도 국민 민중이라는 뜻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네요. 뭔가 직접 나서고 그런 점을 표현하고 싶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뭔가 진짜 그런 싸근짜근한 디테일 같은 것들 너무 많았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던 장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영화 보고 나와서 온정한테 바로 얘기했는데 사라가 지하실을 헤맬 때 그 패트리샤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패트리샤랑 막 대화를 나누는데 뒤에서 누가 다가와요.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실 기어오는 거죠. 발목이 잘려서. 근데 맨 처음에 사라가 그 도자기로 가득한 방에 들어갔을 때 발목 모양 발 도자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한 게, 그럼 그 도자기 방에 있는 것들도 다 원래는 신체의 한 부분인데 잘라서 그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거기에 그냥 가슴 모양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얼굴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사실 그게 실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해놓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할수록 무섭고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웃겼는데 그 나중에 마르코스 등장했을 때 마르코스 몸이 막 다 늘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팔뚝 부분에 조그만 팔이 하나 더 달려 있었거든요. 진짜 막 못 봤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약간 데드풀이 이거 그럼 맞아, 성장했을 때 생각났어. 이거 바로 조그만 잘하는 손 거? 그거 생각나가지고 이 팔뚝에 한 뼘 정도의 조그만 세상에. 너무 웃겨. 팔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일 때마다 이게 약간 덜렁덜렁인데 싫어. 저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그게 너무 웃기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계속 너무 웃겼어요. 너무 싫어. 거기에 꽂혀가지고. 영화 약간 유머도 있어. 그 블랑생이 목 잘렸을 때 아들 다시 맞춰주는데 또 떨어지잖아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 잠깐 움직였어. 그때 이 황망한 표정 안 붙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그쵸. 그런 것도. 하여튼 생각할수록 되게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만들었다? 이런 게 느껴지고, 사실 저는 그냥 너무 이미지들도 다 너무 좋았고, 얘기할수록 더 좋아지네. 할 얘기는 진짜 많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쿠키 영상 얘기를. 마지막에. 근데 정말 뭘까? 근데 약간 쿠키 영상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쿠키 영상이 뭐였냐면은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서 갑자기 엔딩 크레딧 얘기를 잠깐 하자면 되게 일부러 기울여가지고 제목들이랑 그 스태프 명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영화 분위기랑 참 어울렸어. 여튼 그랬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탁 환영이 터지더니 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갖다 대는 것처럼 손을? 뭐 갖다 대는 건지 뭘 쓰는 건지 알 수 없어. 근데 그 손의 행방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손을 들어서 뭔가를 했고 그러다 끝났어요. 약간 쓸어내리고. 나도 뭔가 그런 것 같았어.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했는데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저도 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은 생각인데 여기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블랑세님이 예술은 아름다운 게 아니야. 약간 요런 걸 또 누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영화가 역겹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다시 또 계속 끔찍한 장면 넣고 이렇게 해서 약간 얼마나 우리가 과거 했던 짓들이 끔찍했던 것인지 계속 상기시키려고 하는. 왜냐면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하고 멋있잖아요. 사실 나치하는 게. 군복이나 딱 각 잡힌 그런 거 이상적인 그 아리아인의 외모 막 이런 것들 되게 짜져서 했는데 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걸 약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다 잊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세프를 잊게 해줬는데 이 영화를 보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을 잊게 해줄까라고 해서 우리 한 건데 우린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노린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영화를 보고 나서 잊고 싶었나? 그래서.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관객들에게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막 죄책감이라던가 뭐 이런 독일 역사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잊고 싶지? 근데 못 잊어. 그런 느낌을 노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약간 카메라에 직접 한 게 아니라 좀 유리창 같은 거에 한 느낌이고. 뭔가 벽 이런 데가 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안 통하게 하려고 그랬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진짜 있고. 너희도 요세프처럼 죄가 없다고 잊고 싶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맞아. 저는 뭐 아까 잠깐 그 리허설 때는 그 안경 쓰고 자살한 그 학원 선생님 중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얘기를 하다 보니 그냥
그런 집단의 구성원이지만 계속 고민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그치. 못하다가 결국 극단적으로 맞아. 그런 것 같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인물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좋았다. 영화에 대해서 더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있나요?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 이 우리들 각자에게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아토믹 씨가 박찬욱 감독 특집하고서 자기 영화에 대한 애정 살아났다고. 맞아. 그래서 약간 서스페리아가 그래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갑자기, 보고 싶은데? 막 이런 느낌? 저도 약간 오랜만에 좀 깊게 파본 영화인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다른 것도 많이 찾아보고 찾아 읽고 하면서. 그래서 그냥 영화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달라서 좀 어렵기도 하고, 난해한 것도 맞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그냥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원정 씨는? 저는 예쁜데 너무 고어해서 보기 힘들었고, 2번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아, 맞아. 2번 볼 수 있어요. 아, 저 예매권 하나 더 남았는데 드릴까요? 근데 뭐 한 번쯤은 나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혼자 가서 보면 되겠다. 심야 영화로 보세요. 여튼 한 번쯤은 볼만한 것 같다.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당신을 위한 영화관. 이제 저희가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해주고 싶단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은 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또 힘드실 것 같아. 저도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군. 그래서 라임은 못 본다. 절대 못 보다, 절대. 볼 생각 하지 마라. 다른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누가 보면 좋을까요? 예. 독일인들? 진짜 누구한테 감히 추천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맞아. 만약 추천을 할 거면 제가 마음 잡고 설명을 해주던가 맞아. 약간 같이 얘기를 나눌 마음을 먹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많이 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콜바겐 기대작이라. 맞아. 많이 보고 많이들 충격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꼭 같이 보세요. 같이 봐라. 아토믹스는? 원작이랑 같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좋다. 원작도 추천드립니다. 원작도 이게 옛날 영화라서 솔직히 지금 보면 막 무섭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연출이 그것도 재밌어서. 저는 그렇게 색감이 쨍하돼서 원작이 더 제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영화 얘기는 이쯤 해볼까요? 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다들? 너무 재미있는 녹음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할 말 많았다 이번에도. 해석할 여지가 많아가지고. 맞아. 그리고 진짜 너무 무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그래가지고 녹음까지 재밌었다는. 준비를 하는 게 재밌었어.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아마 점프를 하게 됐어요. 하이요. 진짜. 하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토믹 씨가, 맞다, 아토믹 씨. 제가 6월 한 달은 잠깐 휴식을 하려고요. 통보식. 하지만 7월에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고. 아직 5월 녹음 로제타 하나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있을 로제타도 이거 재개봉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로제타까지 함께 로제타 또 할게요. 황금종려상도 받은 작품이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아직 저도 안 봤는데 다음 주까지 준비하고 6월 한 달 쉬고 7월에 다시 올게요. 다음 주에도 또 말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클로징 할까요? 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와,